내 딸 지우의 결혼식에서 그 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저에게는 진짜 엄마가 생겼으니 가세요. 나는 말없이 그 성당을 걸어 나왔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다. 그 애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내 이름은 수진. 올해 71세로 방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을 겪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지우의 유일한 엄마였다. 그 애가 20살 때 아빠 지훈이 돌아가셨고 그날부터 나는 그 애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동시에 3가지 일을 하며 비싼 사립대학교 학비를 댔고 심지어는 죽은 남편이 남겨준 약혼반지까지 팔아 그 애의 석사 학비를 마련했다. 이 집은 그 애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2번이나 담보로 잡혔다. 어제 아침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연분홍색 원피스를 다렸다. 지우의 졸업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옷. 내게는 유일하게 괜찮은 옷이었다. 욕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지우가 버질 로드를 걸어올 때 어떤 미소를 지어야 할지 연습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진주 귀걸이를 선물로 주려 했다. 하지만 6개월 전 지우가 남편 준호의 엄마 미선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미선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3리층 여인이었다. 언제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 차려입고 다녔다. 첫날부터 미선은 나를 하녀보듯 했다. 안타깝네요. 지우에게 좀 더 우아한 엄마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젠가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차를 마시던 중 미선은 내 딸에게 온갖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너 같은 처지의 아가씨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 거리를 두어야 해. 그게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이제 우리와 함께해야지. 나는 지우가 초라한 우리 집을 부끄러워하고 내 거친 손을 민망해하며 심지어 내 시골 사투리를 창피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 애는 점점 집에 돌아올다. 그 애는 점점 집에 들어오고 전화통화도 짧아졌다. 엄마, 저 바빠요. 그 애는 늘 이렇게 말했다. 미선 엄마가 상류층 예절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는 너무나도 크게 착각했다. 결혼식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성당에서 열렸다. 나는 일찍 도착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맨 앞줄에 내 자리를 차지려 했다. 하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이 구역은 직계 가족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님의 자리는 15번째 줄입니다. 나는 멍해졌다. 15번째 줄이라니 마치 평범한 하객처럼 밤새 악몽을 꾸면 달애처럼 내 6개월치 월급보다 비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눈부시게 들어섰다. 미선은 그의 옆에서 걸으며 진짜 신부엄마처럼 보였다. 내 딸은 내가 뒤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낡은 가구를 보듯 스쳐 지나갔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나는 그 애를 축하하기 위해 다가갔다. 떨리는 손에 진주 귀걸이를 들고 있었다. 지우야, 내 아가. 이걸 너에게 주고 싶었어. 네 외할머니의 유품이란다. 그 애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선은 그의 뒤에 서서 그 도끼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지우가 말했지만 그 단어에는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저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홀은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내게는 세상이 그 순간 멈춰버렸다. 미선 엄마가 저를 정식으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 애는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그분이 제 엄마예요. 저에게 합당한 지위를 줄 수 있는 진짜 엄마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우야, 엄마는 이해가 안 돼. 엄마는 다 이해해요. 그 애가 내 말을 잘랐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미선 엄마가 과거를 미래를 망치게 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애는 내 귀에 바싹 다가와 내 심장을 찢어놓는 말을 속삭였다. 이제 저에게는 진짜 엄마가 생겼으니 가세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하객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미선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부끄럽고 나약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나는 귀걸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35년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눈물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작은 부엌에 앉아 지우와의 모든 추억에 둘러싸여 있었다.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고 사춘기 때 내게 쓴 편지들, 식당에 갈 돈이 없어 직접 만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던 사진들. 이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그 애의 전화를 기다렸다. 사과 한마디, 설명 한마디, 뭐라도 좋으니. 하지만 내 휴대폰은 시종일관 조용했다.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애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지우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엄마는 네 엄마야. 아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하든 엄마는 널 사랑해. 아무것도 없었다. 죽은 듯한 침묵뿐. 일주일 후 고급 법률 사무소에서 보낸 봉투 하나가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 안에 든 편지는 내 귀를 얼어붙게 했다. 친애하는 수진 여사님께 지우 미선 양이 합법적으로 성을 변경하고 기아와의 모든 가족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선. 그 애는 미선의 성을 따랐고 그 애의 정체성에서 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이 편지는 또한 기아에게 속할 수 있는 모든 복리, 생명보험 및 상속권이 미선 여사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이름은 모든 것에서 지워졌다. 지난 수년간 그 애를 위해 납부하던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에서 내가 한 푼 한 푼 모아 만든 비상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 저축계좌에서 우리가 미래 여행을 위해 모아둔 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모아둔 1억 원까지 잃었다. 수년 동안 모은 그 돈이 이제 모두 미선의 손에 들어갔다. 날들은 소리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 가족이 나눠내던 보험료도 공동 계좌에 예금도 없었다. 나는 집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고 은행은 30일 안에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잃게 될 거라고 통보했다. 딸을 홀로 키우며 벽마다 추억이 가득했던 내 노년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 집을 말이다. 나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시 외곽의 값싼 모텔로 이사해야 했다. 선셋 모텔이라는 곳이었다. 벽에는 축축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침대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다. 창밖에 끊임없는 차량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내 미미한 유족연금으로 매주 5만 원을 지불했다. 아침에는 길모퉁이 카페로 걸어갔다. 커피 한 잔에 1만 원이었다. 나는 늘 창가 같은 자리에 앉아 행복한 가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엄마들이 다 큰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쇼핑하고 함께 웃는 모습을. 그건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우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그 애의 새집으로 갔다. 미선이 결혼 선물로 최고급 주택가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을 사준 곳이었다. 나는 금빛 조각대문 앞에 서서 불 켜진 창문들을 바라보며 내 딸이 새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자가 문을 열었다. 지우를 찾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의 엄마예요. 여자는 나를 동정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안으로 들릴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우 아가씨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내 무릎이 꺾일 뻔했다. 내 무릎이 꺾일 뻔했다. 내 딸이 나를 위험한 낯선 사람 취급하라고 명령하다니.
모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겨우 건져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8살 난 지우가 학교 연극이 끝난 후 나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그 애가 공주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휴가를 냈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그날 밤 그 애가 내게 말했다. 엄마를 제일 사랑해. 이제 그 말들은 운명의 잔혹한 조롱처럼 들렸다. 이후의 날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값싼 시리얼 바를 아침으로 먹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71세 노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에는 모텔로 돌아와 주유소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고 침대에 누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불편한 침대 위에서 겨우 잠이 들려고 할 때 얇은 벽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옆방 가족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아가야. 엄마가 다 큰딸에게 소리쳤다.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 그들의 행복한 소리가 내 벌거벗은 상처 위에 소금처럼 뿌려졌다. 나는 일어나 모텔의 작은 베란다로 나갔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생기가 넘쳤지만 나는 그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다. 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젊음, 내 안락함, 내 꿈을 희생했다. 이제 나는 여기에 홀로 남겨졌다. 돈도, 집도, 가족도 없이.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슬픔 외의 감정을 느꼈다. 더 어두운 불꽃이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각성이었다. 지우와 미선은 나를 파괴하고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착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나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수년 동안 깊이 숨겨두어 나 자신조차 거의 잊고 있던 어떤 것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겨우 건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 속을 뒤졌다. 중요한 서류, 사진, 그리고 낡은 종이들이 들어있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텔 바닥에 앉아 모든 것을 곰팡이 핀 카펫 위에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내 결혼 증명서, 나와 지우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방금 잃은 그 집의 등기 권리증이 있었다. 가장 밑바닥, 이미 바스러진 비닐봉투에 쌓여 나는 숨을 먹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증인 도장이 찍힌 낡은 봉투였다. 남편이 15년 전 돌아가셨을 때 받아두었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절망감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완전히 열어보지 않았다. 나는 첫 페이지만 읽었었다. 거기에는 그의 생명보험과 소액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계속 읽어내려가자 숨이 멎을 듯한 내용이 나타났다.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 수진에게 증여한다. 여기에는 시내 주요 도로 2847번지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이 포함되며 그 공시지가 약 8억억 원에 달한다. 나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상업용 빌딩이라니. 지우는 내게 빌딩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손이 떨리며 계속 읽었다.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5,000제곱미터 나대지. 공시지가 약 1억억 원. 한남동이라니. 그곳은 바로 미선이 사는 호화로운 주택가이자 지우가 지금 사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갤러리아 페니스 2, 3층 호화 아파트. 가치 9억억 원. 전액 완납.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들. 상점, 토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몇몇 퇴사의 주식까지. 총가치 4억억 원이 넘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15년 동안 나는 가난 속에서 살았다. 청소부 일을 하고 지우의 필요를 위해 물건을 팔고 전당포에 맡기며 살았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만장자였다. 지우는 모든 것을 내 명의로 남겼지만 나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기에 상속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남긴 친필 메모가 있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는 것이겠지. 나는 평생 유령 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우리 가족을 보호했어. 이제 모든 것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나는 법률 서류에 장혜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사생활을 유지했어. 마동욱 변호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을 거야. 영원히 사랑해, 장혜진. 지훈. 지훈은 이 자산들을 관리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적인 법적 신분을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바로 장혜진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여성 기업가인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을 뒤져 낡은 명함을 찾아냈다. 마동욱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전화번호가 바른 금색 글씨로 아직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모텔 공중전화로 그 번호를 눌렀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변호사가 아직 일하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가 3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마동욱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보세요. 나는 불안하게 말했다. 마동욱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장혜진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더욱 정중해졌다. 거의 경미심마저 느껴졌다. 장혜진 여사님, 저희는 지난 15년 동안 여사님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마 변호사님께서 즉시 여사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2시간 후 나는 시내 한복판에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60대 초반의 우아한 신사가 앉아 있었다. 마동욱 변호사는 나를 여왕처럼 맞이했다. 장혜진 여사님. 그는 지훈이 선택한 이름으로 나를 불렀다. 여사님의 남편분은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여사님의 또 다른 신분으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모든 세금이 납부되었으며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었으며 그저 여사님께서 상속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서류처를 보여주었다. 계약서, 등기권리증, 은행 거래 내역서로 가득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여사님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신탁기금이 여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매 당시보다 가치가 훨씬 오른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나는 현기증이 났다. 네, 현금 부분입니다. 게다가 부동산까지 합하면 여사님의 자산은 총 8억여 원이 넘습니다. 8억여 원이라니. 나는 매주 5원짜리 모텔에 살고 있었는데 8억여 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 변호사가 말을 이으며 빨간 서류차를 열었다. 여사님의 부동산 중 특히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한남동 주택가를 아십니까? 알아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여사님은 그 전체 주택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이십니다. 그 호화로운 저택들은 모두 여사님의 토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장혜진 여사님, 미선 씨 가족의 저택도 포함해서요. 미선이라니. 내 딸을 빼앗고 나를 모욕하고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겼던 그 여자가 내 명의의 토지 위에 살고 있었다니. 임대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토지 소유주로서 여사님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내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완전히 희망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것이었다. 장혜진 여사님, 변호사가 말했다. 여사님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미선은 자기 집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우는 부유한 아가씨 행세를 하며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나를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푼 한 푼, 한 채 한 채, 내게 속한 모든 권리를. 그리고 조용히 진행할 겁니다. 조용히 말입니까? 여사님? 네. 나는 대답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겁니다. 마 변호사가 웃었다. 분명 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혜진 여사님. 이후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날들이었다. 아침에는 여전히 수진이었다. 값싼 모텔에 사는 버려진 여자. 하지만 오후가 되면 나는 장혜진으로 변신했다. 억만장자 여성 기업가. 아무도 볼 수 없는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 변호사는 장혜진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계좌 잔액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앉아야만 했다. 1이0억 원. 실제 숫자가 내 화면에 나타났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 내 평생 본 돈보다 많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다. 하지만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한 것은 아니었다. 너무 눈에 띄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편안한 중산층 아파트를 빌렸다. 적들을 연구하는 동안 나는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마 변호사는 미선 가족에 대한 완전한 서류를 가져왔다. 미선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부유하지 않았다. 그녀의 재산은 대출과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가 사는 호화로운 저택에는 8억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 대출이 있었고 그 땅, 내 땅에 대해 매년 5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여러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수입 회사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미선 씨는 신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녀의 값비싼 생활 방식과 실제 수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우 비싼 환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완벽했다. 겉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잃을 것이 많다. 동시에 나는 그들을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 나는 미선이 지우를 데리고 쇼핑하는 부티크 상점 근처의 다른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값비싼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며 우리가 결코 될 수 없었던 완벽한 모녀 행세를 하며 웃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들을 따라 시내 최고급 미용실로 갔다. 그들은 함께 손톱 관리를 받으며 다가올 유럽 휴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달라 보였다. 더 세속적이지만 동시에 더 공허했다. 그 애는 내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진심 어린 웃음을 더 이상 짓지 않았다. 이제 그 애는 미선처럼 웃었다. 듣기에는 가짜 같고 정교하게 계산된 우아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아세요? 지우가 미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라는 단어가 칼처럼 나를 꿰뚫었다. 저는 가끔 이전 삶이 어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미선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렇게 되어야지, 아가.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야.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들이 35년간의 내 삶을 잊고 싶은 악몽으로. 그날 밤 나는 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미선 씨 가족의 모든 계약, 대출, 부채,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혜진 여사님. 그들이 얼마를 빚졌고 누구에게 빚졌으며 언제 기한이 만료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완전한 정보를 얻었다. 미선은 신용카드 빚 3억 원을 지고 있었고 그 저택의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연체되었다. 그녀의 회사 대출 5억 원은 2달 후 만기였다. 게다가 그녀는 내게 5천만 원의 토지 연간 임대료를 6개월째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수입 회사가 있는 건물도 여사님의 소유입니다. 장혜진 여사님. 그녀는 자신이 여사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곳에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였다. 미선은 수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돈을 지불해왔던 것이다. 마 변호사님,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십시오. 내가 말했다. 그녀의 모든 빚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요. 은행과 이야기하고 신용카드 회사와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그녀가 빚진 모든 돈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 변호사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장혜진 여사님, 그렇게 되면 여사님은 미선 씨의 유일한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여사님은 그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마 변호사는 금융 마법사처럼 일했다. 그는 미선의 모든 빚을 하나하나 매입했다. 은행들은 문제가 있는 대출을 할인된 가격에 기꺼이 팔았다. 총 9억 원을 들여 1,4억 원 상당의 빚을 인수했다. 이제 미선은 모든 돈을 내게 빚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 동시에 나는 지우의 남편 준호도 조사했다. 그는 나약한 남자였다. 엄마와 새 신부에게 이중으로 통제당하고 있었다. 그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수입이 좋았지만 특별히 높지는 않았다. 그의 월급으로는 미선이 이 가족에게 강요하는 생활 방식을 지탱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퇴근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했고 얼굴에는 결혼식 날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술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와 만났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없는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는 한도를 초과했고 집대출금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우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네 엄마는 늘 우리 능력 밖의 삶을 살았지. 하지만 이제 지우까지 생기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제 지우까지 생기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제야 한다는 유준을. 이제 그 애는 자기 친구들 모두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우리에게도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청구서도 거의 못 낼 지경이라는 걸 그 애는 몰라요. 준호에게는 아직 양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에 있는 여자들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내 새 아파트에서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나는 한 달 전 결혼식에서 걸어 나왔던 그 처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내 자세가 달라졌고 내 눈빛은 더 단호해졌다. 나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되찾았다. 나는 전화를 들어 마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장혜진 여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선에게 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일 그녀와 회의를 주선하십시오. 장혜진, 그녀의 주요 채권자가 그녀의 빚상환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고 전하십시오. 그녀의 기적하려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대답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오르는디다. 그녀가 먼저 애원하게 하고 자신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혜진 여사님.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일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미선은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겉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지혜로 쌓아 올린 힘을. 그리고 그녀는 다가올 폭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회의는 다음 날 오후 3시 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잡혔다.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해 옆 회의실에 앉았다. 얇은 벽 너머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 변호사는 작은 마이크를 설치하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3시 정각 미선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오만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셸 스파 예약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선 여사님. 마 변호사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앉으십시오.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미선은 내가 익숙한 거만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무슨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혜진이라는 사람에게 빚진 돈이 없습니다. 제 재정 상황은 완벽합니다. 마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유감스럽게도 여사님의 정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선 여사님, 장혜진 여사님께서 여사님의 모든 빚을 인수하셨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다이너스 클럽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여사님, 회사의 은행 기업대출, 그리고 물론 여사님, 회사의 은행 기업대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은행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제 빚을 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선 여사님. 대출이 심각하게 연체되었을 경우 저희 기록에 따르면 여사님은 장혜진 여사님께 총 1억 원을 빚지고 계십니다. 여사님의 상황은 매우 미묘합니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미선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장혜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저는 사업계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 이름을 들어보죠.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제가 보증컨대 그분은 완전히 합법적인 분입니다. 사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소유주 중 한 분이십니다. 당장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혜진 여사님께서 법적 선택지를 검토 중이시지만 여사님께 상환 계획을 제시하도록 저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기다렸다. 여사님께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빚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장혜진 여사님은 여사님의 자산을 압류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30일이라뇨. 그건 불가능해요. 누가 한 달 안에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죠? 그것이 조건입니다. 미선 여사님. 하지만 장혜진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여사님께서 특정 양보를 하신다면 다른 조건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양보요? 첫째, 한남동 토지에서 즉시 퇴거하십시오. 둘째, 여사님의 수입 회사를 부분 상환으로 양도하십시오. 셋째, 특정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에 대해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마 변호사가 우리가 논의했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했다.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장혜진 여사님께서는 여사님께서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가족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다는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미선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모든 정보를 소화하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미선이 사무실을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자신감 넘치던 하이힐 소리가 아니라 서두르고 불안한 발소리였다. 10분 후 마 변호사가 내가 기다리던 회의실로 들어왔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혜진 여사님? 완벽했습니까? 완벽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자신이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네. 오만함에서 공포로 바뀌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계획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을 시행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미선과 지우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도록 했다. 완전히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마 변호사는 은밀히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저녁 8시 미선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우에게 전화를 건 기록을 받았다. 지우야, 우리 급히 이야기해야 해.
우리 급히 이야기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요. 얼마를요? 우리 급히 이야기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요. 지우야, 듣고 있니? 엄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뭐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아주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어.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제 엄마 결혼식에서 엄마를 버리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엄마의 모든 저축을 빼앗아갔어요.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을 뿐이야. 내가 아니야. 엄마가 저에게 었잖아요. 거짓말과 모욕 위에 세워진 삶이요? 엄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 친엄마는 늘 돈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엄마를 버리지 않고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엄마를 상처 입혔다는 뜻이에요. 미선은 할 말이 없었다. 엄마, 지금 당장 갈게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1시간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준호가 아버지에게 건 전화였다. 아빠,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우 엄마 기억하시죠? 우리가 결혼식에서 벌였던 그분이요? 기억하지. 늘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지. 글쎄요. 그분이 억만장자래요. 엄마 회사 건물, 그리고 우리 모든 빚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여자의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네. 사실이요. 엄마가 방금 다 털어놨어요.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장혜진이 사실은 수진 엄마예요.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상에. 어쩌면 그게 옳은 일일지도 모르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화가 나요. 지우가 감정적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후 2시 내 전화가 울렸다. 장혜진 여사님? 지우의 목소리였지만 완전히 달랐다. 부서지고 약해진 내가 기억하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 같았다. 누구시죠? 저는 지우예요. 저는 지우예요. 수진 엄마의 딸. 그 애는 다시 내 옛 이름을 사용했다. 저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요? 모든 것을요. 제가 한 일에 대해, 엄마의 진짜 신분에 대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요. 미선은 어디에 있죠? 미선은 어디에 있죠? 모르겠어요. 저희 싸우고 나서 떠났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퇴거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원하죠? 그럼 뭘 원하죠? 제 친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어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차갑게만은 죽었어. 너를 키우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장혜진은 다른 사람이야. 제발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만회하려고 노력해야만 해요. 하지만 만회할 건데 네가 5분 만에 파괴한 35년간의 사랑을. 나는 그 애가 몇 분 동안 우는 것을 들었다. 내 일부는 여전히 수진이었고 그 부부는 그 애를 위로하고 용서하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장혜진은 더 강했다. 오늘 밤 8시. 마침내 내가 말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그 공원, 호숫가에서 누군가는 갈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네 엄마일지 아니면 장혜진일지는 네가 할 말에 달려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게임은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선은 모든 것을 잃었고 지우는 현실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한 복수인지 아니면 엄마로서의 내 일부가 아직 남아있는지 결정해야 했다. 그날 오후 외출 준비를 하던 중 탐정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다. 장혜진 여사님, 미선 씨가 방금 국민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담보로 긴급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나요? 아니요. 재산 소유권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장혜진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은행에서 쫓아냈습니다. 은행 주차장에서 20분 동안 울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선의 고통을 들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복수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달콤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딸을 만날 차례였다. 나는 공원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이곳은 내가 어렸을 때 지우를 데려왔던 곳이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던 곳. 돈이 없어 파티를 할 수 없을 때 생일을 축하했던 곳.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네를 밀어줄 때의 웃음소리, 무릎이 까지면 흘리던 눈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안아주던 포옹. 우리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곤 했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았다. 호수는 도시의 불빛을 반영하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로맨틱했을 분위기를 자아냈다. 8시 정각, 한 인형이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지우였다. 하지만 그 애는 지난 몇 달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살 때처럼 단순한 청바지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미선이 강요했던 그런 정교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간단히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 애는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천천히 벤치로 걸어왔다. 그 애의 눈은 울음으로 인해 붉게 부어 있었다. 엄마. 그 애가 희미한 목소리로 몇 주 전 잔인하게 거부했던 그 단어를 사용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 애를 바라보며 얼굴을 살폈다. 어린 소녀였던 모습이 보였지만 동시에 나를 상처 입히기로 선택했던 그 여자도 보였다. 앉아. 마침내 내가 말했다. 그 애는 벤치 반대편에 앉아 거리를 유지했다. 우리 둘 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 애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내 딸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저는 엄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 엄마가 몇 달 동안 저에게 생각을 주입했어요. 어떤 생각? 그녀는 제가 진정으로 상류층에 속하려면 제 비천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성공한 남자의 아내는 청소부 엄마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리고 너는 믿었니? 네. 그 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었어요. 제가 원했으니까. 그분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현혹되었으니까. 뭘 제공했는데? 제공하는 모든 것에 현혹되었으니까. 뭘 제공했는데? 존마가 저에게 줄 수 없었던 지위, 돈, 사회적 존경이요. 그 애가 잠시 멈췄다.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잃었어요. 저의 대학교 학비를 위해 3가지 일을 했던 여자를 잃었어요. 제 친엄마를 잃었어요. 눈물이 이제 그 애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미선 엄마는 저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저를 프로젝트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만들 수 있는 인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왜 그렇게 오래 걸려서 깨달았니? 제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엄마와 함께하는 삶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 애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미선 엄마가 장혜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말해봐. 그녀는 제가 이제 진짜 부유한 엄마와 연결되었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이뻐요. 그분은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이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이요. 그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엄마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측정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흐느꼈다. 그분의 조언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잃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했다. 내 안에 여전히 수진으로서의 일부는 그 애를 안아주고 용서하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장혜진은 더 신중하고 더 상처받은 상태였다. 너희 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아니? 내가 물었다. 돈이요. 우리 공동계좌에 있던 1억 원이요. 네가 성을 바꿀 때 그 돈이 미선에게로 넘어갔어. 그 돈이 없어서 나는 집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고 모텔에서 살아야 했어. 지우는 경악하며 입을 가렸다.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어요. 네가 서류에 서면했잖아. 네가 내 모든 저축을 이체하도록 승인했잖아. 지우야. 내가 내 모든 저축을 이체하도록 승인했잖아.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았구나.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너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알겠니? 네, 이제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저는 그때 기꺼이 조종당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배은망덕한 딸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 애의 말은 내 배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그 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선만을 대해 미선만을 대해 미선만을 대해 미선만에 대해 미선만에 대해 제가 어렸을 때 그 애가 말을 이었다. 학교 다른 여자애들과 제가 다르다고 늘 느꼈어요. 그 애들의 부모님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큰 집이 있고 비싼 휴가를 갔는데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해서 제 학비를 대는 싱글맘만 있었어요. 나를 부끄러워했니? 그 애가 인정했지만 사실을 알면서도 듣기가 아팠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랬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쉬웠어요. 하지만 미선 엄마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엄마가 늘 원했던 엄마를 가질 기회를 주었어요. 정확해.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약하게 그걸 받아들였어.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호숫가로 걸어갔다. 들은 말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지우는 나를 따라왔지만 거리를 유지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뭔데요? 만약 네가 좀 더 일찍 내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줬더라면, 네가 좀 더 일찍 내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줬더라면, 네가 네 감정을 내게 설명해줬더라면, 우리는 함께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을 거야. 나는 돈이 있었어. 지우야. 늘 있었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여행도 갈 수 있었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나를 버릴 필요도 없었어. 엄마에게 돈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잖아.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잖아.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잖아.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에 최소한 나와 이야기할 만큼은 충분하지 않았니? 나는 몸을 돌려 그 애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뭘 원하니, 지우야? 이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하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애가 대답했다. 엄마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 것을 알아요. 그건 불가능 것을 알아요. 그건 불가능 것을 알아요. 그건 불가능 것을 알아요. 저는 그저 제가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엄마에게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네 새 삶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살던 초라한 아파트로 돌아올 용의가 있니? 그 애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네, 그게 네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네 상류층 새 친구들이 너를 등한시하더라도, 네, 그 애가 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엄마 없이 부유하고 존경받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가난하고 경멸당하는 것을 택할 거예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실마리가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장혜진은 그렇게 쉽게 양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이 대화가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어. 알아요. 저는 그저 제가 엄마가 늘 가질 자격이 있었던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할 뿐이에요. 내일 미선이네 집에서 회의가 있을 거야. 내가 그 애에게 말했다. 변호사가 퇴거를 집행하러 갈 거야. 네가 정말 나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그 순간에 와서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증명하고 싶다면, 퇴거의 아침, 나는 9시 정각의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다. 마 변호사가 법률 서류로 가득 찬 서류철과 2명의 법원 경위를 동반했다. 나는 수진이 아닌 장혜진으로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미선에게 누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다. 아침 햇살 아래 저택은 달라 보였다. 몇 달 전 나를 위축시켰던 멀리 떨어진 사치가 아니었다. 그저 내 땅 위에 지어진 집일 뿐이었다. 내게 1~4억 원을 빚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미선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엉망이었다. 깊은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어제의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 이틀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선 여사님. 내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퇴거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돈으로 저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저는 제 돈으로 저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저는 제 돈으로 합법적으로 제게 속한 것을 되찾는 겁니다. 여사님께서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계약 조건을, 위대계약 조건을, 임대계약 조건을, 위대계약 조건을.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선은 짐을 일부 쌌지만 분명히 아직 다 끝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가구와 장식품은 제자리에 있었다. 지우는 어디에 있죠?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젯밤 우리 싸우고 나서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싸웠나요? 그 애가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친엄마를 잃고 사는 가치가 없다고요. 저는 그 애가 감정적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무슨 돈으로, 미선 씨? 당신 회사는 파산했고 신용카드는 한도를 초과했고 주택담보대출도 연체되었어요. 당신이 지우에게 준 모든 것은 당신이 갚을 수 없는 빚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건 일시적인 일이었어요. 사업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이잖아요. 사업은 계획, 정직,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법원 경위 한 명이 다가왔다. 장혜진 여사님, 압류할 재산을 목록화하기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미선은 곧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닐 값비싼 소파에 주저앉았다. 당신은 저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앉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비즈니스 태도를 유지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당신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깨달았어요. 저는 집을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회사를 잃었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조종 때문에 내 딸 지우를 잃었습니다. 지우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상처는 이미 입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은 그 애에게 나를 경멸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그 애의 행복에 방해물로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훈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지우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단호해 보였다. 그 애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앞문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본 그 애는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본 그 애는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장희진 여사님. 그 애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미선에게로 몸을 돌렸다. 미선 엄마, 제 짐을 가지러 왔어요. 저희 진짜 가족을 선택하는 일이요. 그 애가 너를 조종하는 거야. 그 애가 돈으로 너를 통제하는 거라고. 조종이요? 지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분한 눈으로 미선을 바라보았다. 제 돈이요. 미선 엄마? 제 엄마는 저를 통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35년 동안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저를 통제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거요. 지우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장혜진 여사님, 저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 엄마를 되찾을 기회가 저는 무엇이든 할 거예요. 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제 결혼은 거짓말과 조종 위에 세워졌어요. 제 결혼은 거짓말과 조종 위에 세워졌어요. 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의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저는 제 과거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선할 수 없고 저는 제 과거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저에게 제 엄마의 사랑은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했잖아요. 엄마가 저에게 진정한 감정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잖아요. 저는 엄마에게 기회를 주었고 엄마는 저에게 황금 감옥을 주었어요. 엄마는 저를 제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엄마를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요. 지우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수진 엄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법적 서류상 미선,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다시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제 진짜 성을 되찾고 싶어요. 제 진짜 삶을 되찾고 싶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 애를 바라보았다. 장혜진은 그 애를 계속 벌하고 싶었고 나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계속 고통받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 35년간 엄마였던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고통에 지쳐 있었다. 일어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애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내가 정말 다시 내 딸이 되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요. 첫째, 돈은 없어. 너는 일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벌어야 해. 내가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한 푼 한 푼 소중히 여기면서. 좋아? 네. 둘째, 네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의 역사, 우리의 투쟁, 우리의 희생을 존중해야 해. 좋아? 네. 셋째, 아주 중요한 일을 도와줘야 해. 무엇을요? 우리는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할 거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장혜진과 수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는 권력과 정의, 다른 하나는 사랑과 연민이었다. 미선 씨,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이 집에서 일주일 더 머물며 새 거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집이 재단을 위해 개조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집이 재단을 위해 개조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장 제 삶에서 떠나야 했어요. 미선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시우와 나는 그 저택을 함께 걸어 나왔다. 밖에서 아침 햇살 아래 그 애는 끼고 있던 값비싼 귀걸이를 벗고 정교하게 묶었던 포니테일을 풀었다. 엄마,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애가 내게 물었다. 뭔데? 우리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가는 거요. 길모퉁이에 있던 그 값싼 곳이요. 그래가 일요일마다 아침 먹으러 가던 곳. 엄마와 함께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장혜진으로서 엄마의 삶에 대해 듣고 싶어요. 제 억만장자 엄마의 삶에 대해 듣고 싶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정말 멋지다. 하지만 커피값은 네가 내야 해. 네 돈으로, 내일부터 일자리를 구해서 번 돈으로. 그럼요. 그 애가 웃었다. 그 순간 그 애는 다시 학교 연극이 끝난 후 나를 안아주던 8살짜리 내 딸로 돌아왔다. 6개월 후 수진 재단은 200명이 넘는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왔다. 지우는 그곳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적지만 정직한 월급을 벌고 있었다. 미선은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정의가 항상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사랑, 진정한 가족.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동시킨 삶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속으로 평화롭게 나는 내 딸을 용서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이다.